미술 쪽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방법이랄지 관점들이 각기 또 서로 이렇게 다른 것 같고, 이걸 읽어내는 것도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결국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나 자기도 그만 비슷한 어떤 체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면서 서로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에서도 공감대가 이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홍가희 선생님께 이제 마이크를 드려서 홍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자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김근태 작가 작품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 또 같이 공유해보고 싶은 그런 지점들이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저보다 먼저 발표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5.18 어디에 계신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1980년 5.18 때 저는 뉴욕의 로커펠러 대학에 있었습니다. 로커펠러 대학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박사과정 학생만 120명이 있는 아주 엘리트한 이런 그 이스트 리버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대학 아닌 대학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 커피 먹으러 갔다가 뉴욕 타임스의 천면에 아니 한국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탱크가 있고 뭐 이런 거. 어떻든 뭐 말씀대로 저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었고, 지금 또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애부자로서 아마 5.18도 후회됐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는 그 5.18뿐만 아니라 뭐 한국 예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그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그 뭐 엘리트층은 상당히 그 미시경제학이랄까 뭐 역사도 그렇고 전부들 긴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하면 미시경제학을 잘 알 거고, 아마 역사를 해도 뭐 크로놀로지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하지, 뭐 그 블란사의 프랑스의 알라네 스쿨처럼 롱듀레 말하면 그 역사를 서술하는 그 단위가 뭐 몇 센치가 되고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게, 여기 아니 광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기가 지금 아시아의 예술문화전당 아니에요? 이거 왜 졌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뭐 1조 이상을 예산을 들여서 케네디 센터라든지 링컨 센터도 이게 더 큽니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광주를 아시아에 더 나아가서 뭐 세계 예술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려는, 아니 바로 그런 프로젝트로 다 돈을 딴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고 비엔날도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야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여기서 뭐 그림의 종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 여기 어떻게 한 명도, 아니 한 명은 안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뭐 없습니까? 아니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는 영국 케임브리지 같은 데서 이런 걸 한다면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여기 인구가 몇 만입니까? 광주가 최소한 100만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봐주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아니 왜냐면 사실은 2013년에 광주 시민문화재단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제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하다가 은퇴한 일본인하고, 난 그때 외고대학에서 영화학과 교수 있었는데 나하고 둘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거 어디서 발표돼서 지금도 여러분이 내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주가 빛골이라는 데, 광주가 진정으로 국제적인 예술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제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순전히 물량공사로다가 더 큰 케네디 센터, 더 큰 링컨 센터를 만들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광주를 갖다 세계적인 문화중심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조 선생이 비엔날레에서 계시다지만 나는 광주 비엔날을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비엔날레가 있어요. 비엔날레를 진짜 그 말하자면 좀 더 인텔렉츄얼하게 말하자면 현대 예술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엔날레는 이건 인플루엔자 에어리아. 말하자면 그 맨날 똑같은 사람이 여기가 저기가 말입니다. 이거 무슨 순회공연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뭐 여기서는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근데 이게 문제는 아마 광주의 예술가들이 이런 데 세뇌돼서 그런지 바로 이런 게 주류 이게 진짜 예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서구의 문명에 대해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런 데 대해서 가장 깊이 심오하게 연구하고 저술한 사람은 마틴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정말 심오한 사람입니다. 나도 사실은 원래 이론 물레를 했고 그래서 내 교수가 너무 참 시키고 나는 솔직히 영미 분석 철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영미 분석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마틴 하이데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이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독일에 들어가서 하이데거 공부했는데 점점 더 공부할수록 하이데거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이분처럼 현대 문명의 위기,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대예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마틴 하이데거는 현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본연의 모습, 예술의 진짜 의미, 예술이 뭐를 하면 이거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이데거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미 분석 철학으로 한 그쪽의 예술 철학을 한 스탠리 카벨 같은 교수도 하버드에서 저는 이분한 직접 배웠습니다. 하버드에서 카벨 같은 교수도 하이데거와 다른 컨티넨트고 하나는 영미 분석인데 상당히 다른 퍼스펙티브를 철학하지만 카벨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모던 아트의 현 시츄에이션을 특징 지어주는 것은 the pervasive possibility of fraudulence. 말하자면 모던 아트에서의 지적 사기극에 상존하는 가능성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못 모르고 도대체 한국 교수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백남주 씨가 1984년에 뭐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내 고등학교 선배다고 그분은 1950년에 한국을 떠났다가 1980년에 처음 한국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 비행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술을 사귀다. 그랬더니 한국의 지식인들 나중에 만나면 백남주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 잘못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술이 사기가 아닙니다. 현대 예술이 사기일 뿐이에요. 예술의 진짜 하이데거는 오리지널리티라는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하는 오리지널리티 찾는 것도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임의적인 오리지널 이런 장면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리지널리티 O를 찾아보면 오히려 오리진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 나왔어요. 지금 하버드대 비교 문학교 교수였는 여긴 내 논문에서 사실은 내가 추천해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조지오 아감벤이라는 아주 하이데거를 계승한 지금도 생존하는 아주 훌륭한 예술 철학자면서 언어 철학자면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 예술 철학, 과학 철학 이게 다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철학한다면 이것뿐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고 예술 철학자고 뭐 과학 철학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지식인 세계는 이게 뭐가 왜곡되는 사람인데 어떻든 조지 아감벤 같은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쓴 책이 있습니다. Man Without Content. 바로 Man Without Content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바로 현대 그 아방가드 예술, 뭐 니오 아방가드, 또 포스트 모던 아트, 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맨과 컨텐트, 내용 없는 인간주의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저 5.18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5.18과 김기태 작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저도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물론 5.18이 1차적인 문제는 신군부의 폭력적인 인권 탄압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여기에 한국 분들이, 광주 분을 포함해서 한국 지식인들이 간과하는 거시적인 역사적인 안목에서의 5.18에 대한 거는 아무도 연관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바로 코로나를 촉발시킨 현대 문명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신군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박정희 정부를 시작해서, 박정희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산업화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성공이 되고 현대 문명을 갖다 누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rest of the world, 이 사람들이 압박감입니다. 우리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그랬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뭡니까? 서구화를 통한 현대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서양의 제국주의를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사람 승리한 거고, 박정희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 한국 사람들은 눈이 뻘개서 처음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해서 막 뛰어다니고 했거 아닙니까? 이런 현대화를 서구를 따라잡기 위한 압박감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장애가 요소가 되는 거는 무조건 무차별하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사는 거, 서구를 따라잡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현대 문명 차원에서의 말하자면 거시 역사적인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걸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이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5.18에 대해서 좀 더 학구적이고, 좀 더 인텔렉츄얼하게, 좀 더 옵젝티브하게 이런 거시적인 안목의 역사관을 가지면은, 나는 한국의 이런 엄청난 갈등, 이게 막 서로 원수 갚는 것 같은 거,